네,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당대회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뜨거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뭐 이 정도 뜨거워야지 전당대회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네. 민주당에서 네. 전당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적었는데 뭐 이번에는 굉장히 저희 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우면 당원들의 투표 참여도 당연히 온 거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당원들의 참여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네네. 컷오프에 담긴 당심을 어떻게 읽으세요, 의원님은? 제가 그 빙산 아래 샤이 당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조금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당 대표 같은 경우에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1등이고 큰 차이로 2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그렇다면 이제 윤심에 대해서 윤심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원들의 그 어떤 의사들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보여줬던 그 전에 보여줬던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원들의 그 의사가 처음 여론조사와는 달리 지금 많이 반영 김기현 대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친윤과 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친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이 한 7분이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뭐 일일이 열거하긴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7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너무 많은 분이 나오시면서 표가 분산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사실 당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고위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대표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지도 순으로 이게 이제 투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그 인용했던 그 언론 보도는 믿을 만한 언론 보도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와 2등과의 큰 표차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면 아래에 있던 당심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컷오프 결과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안 돌아요? 솔직히 이번에 안 돕니다. 안 돌아요? 네. 일체 지금 제 나름대로 저도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보안을 워낙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게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장제원 의원이 아마 그 탄핵 발언에 대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이해한다. 당정 일체. 당정이 분리되면 그 결국은 정권에 큰 부담이 오는 정당의 역사적인 그 사실관계를 다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 탄핵 발언 자체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정 분리가 마치 정당 민주주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어떤 도구마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열린우리당을 만드시면서 당정 분리와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대통령과 당과의 그 아주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은 나중에 되면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해요. 그리고 결국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7년에 사실은 당정 분리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1월에 참여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가 당정 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민주당은 당정 일치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탄핵 논란 그 자체를 보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이고 편면적이다. 그렇다면 마치 당정 분리가 과연
뭐 정당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당정 일치는 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정 분리와 당정 일치에 대한 논란으로 좀 승화시켜서 향후 정당 운영에 어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좀 정치적 공학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이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이게 본질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정 분리가 되기 전 이전에 총재 체제나 이때 과거로 가면 노태우 대 김영삼의 갈등이 되게 극심했고 김영삼 대 이회창 갈등도 엄청 극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당정 네. 일체일 때도. 그러니까 본질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정 분리와 당정 일치가 나오는 부분은 좀 차이 그때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재 시대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 뭐였냐면 자 당원 그 당직 선정 또 공천 또 예산까지 사실 총재가 그 제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쥐락펴락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보시면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반선적 고려에서 당정 분리가 나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적인 공천 과정의 민주화, 합리화 이런 그 당정 민주화라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원한다 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조차도 이제는 다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개혁을 한 겁니다. 정당 운영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 그래서 당정 분리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갈등으로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내부적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당이 결국 해산되는 이 결과를 보면서 결국 앞으로는 그 여당의 경우에 당정 일치를 가되 문제는 그 안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정당 민주주의와는 하나의 절차적 개념이고 당의 운영의 프로세스고요.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의 개념이라서 이건 서로 평면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당정 일체나 이런 것들이 뭐 총재 체제로 돌아가서 뭐 대통령이 총재가 돼서 쥐락펴락 모든 결정을 결정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러면 당무에 대해서 일정하게 언급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당원이고 말씀대로 300만 원이라는 당비를 내시는 당원이시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당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컷오프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이준석의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동의 안 하십니까? 그건 이제 최고위원 결과 보고 하는데 거기는 이준석계가 2명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1인 2표죠. 예, 최고위원 또 1인 같은 2표. 그렇습니다. 1인 2표라는 그 제도의 그 특성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결국 8명 중에 저희 우리 친윤 후보로 갈 수 있는 게 김재원, 조수진, 김병민 또 민영삼 등 저희들이 뭐 인지도가 높고 또 친윤으로서의 모습을 여기까지 보여줬던 분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박지원 그 전 원장께서 늘 하시는 적 분열의 아주 그 이관계라고 할 수 있죠. 반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 친윤 그 이준석계 후보들 네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국민 이 책임 당원들은 굉장히 당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내부 총재, 내부 분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분이 독자적으로 나왔다면은 모를까. 지금 사실상은 이준석 아바타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또 그 부분을 부정도 안 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책임당원 100% 책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아마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이상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풍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진단이시네요. 정리를 하자면.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당내 이제 안티 이준석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뭐 그거는 우리 당원들은 잘 잊질 않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의 일도 많은 당원들이 오랫동안 당원들이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잊질 않고 예. 불과 1년 전에 벌어졌던 그 많은 내부 총질과 뭐 더 심하게 하려면 대선 과정부터 당선된 이후까지의 어떤 분탕질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분탕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 단계에서 이준석의 정치적 체계 이건 좀 쉽지 않고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있으면 우리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나죠. 숨어 있다가 그동안 조용하다가 선거 때가 딱 되니까 나타나네요. 예. 보니까 아주 비유가 연타 같습니까? 아니 모 시장께서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한데 일단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있잖아요. 예. 뇌물 아니라고 무죄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이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률가로서의 입장이 두 개가 조금은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대리에 불과한 사람을 퇴직금으로 50억을 준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납득을 해요, 그거? 5억도 아니고 50억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아버지를 보고 준 돈이지 그게 어떻게 그 아들 퇴직금으로 주는 돈이냐 이런 인식이 있다면 또 아버지가 현재 국회의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기대하거나 뭐 또는 아버지가 그 전에 관여했을 것이라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판결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법률가로서 제가 이제 그 판결문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기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증거 능력 녹취록의 진술의 내용을 좀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 녹취록 전체 중에서 특정 부분 진술은 전문 진술이라서 전문 법칙이라는 건 굉장히 증거 능력 인정하기가 전문 진술인 게 전해 들은 진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일부 내용은 인정하고요.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서 증명력이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교적으로 좀 나눠서 보고 기교적으로. 또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검찰이 아마 입증을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 김만배의 어떤 우리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로비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관련돼서 우리 곽상도 의원이 그쪽과 어떤 컨택을 했다는 흔적을 좀 찾았어야 될. 그러니까 이른바 대가성. 그렇죠. 대가성 그러니까 부정한 그렇죠. 청탁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청탁 이후에 어떤 행위까지 나가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는 것이 판사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검찰의 입증 책임도 그 부분에 제대로 안 대한 됐다. 입증 책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있고 이건 법률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김종배와 김만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럼 또 특검할 겁니까? 이게 무슨 조자량 헝갈 쓰듯이 특검이 난무하는데요. 네.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은 그 당시에 50억 클럽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고 당시에 그래서 구속까지 해가지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법률가가 보기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럼 나중에 유죄가 선고되면 유죄가 선고됐고 또 특검은 또 따로 특검을 해서 또 결국 같은 내용을 기소할 텐데 기소하게 되면 그럼 특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재판까지 간다면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다면 뭐 특검을 한다면 모르는데 최소한 2심까지는 봐라. 네, 2심까지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해가지고 특검을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조자령 헝클 쓰듯이 너무 그 특검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특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는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됐고 언론이 막 분석 기사를 많이 내놨는데 예. 혹시 보셨어요 판결문? 판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 등장을 하고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뭐 48번인가 49번이 어떤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구체로 적시가 됐다라는 건데 범죄일람표에 아마 그게 이름이 나온 모양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이제 김건희 특검을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강력한 근거가 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 판결문 자체는 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판결 요지서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그 이루어졌던 1차 주가 조작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부터 5차의 주가 조작과는 포괄일체 관계가 있지 않다. 즉 이 말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선수 또 주가 조작의 이유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과는 사실상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은 완전히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조작에 있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손모 씨라는 대규모 주가 조작 과정에서 대규모 그 주식 거래를 했던 분인데 그 판결문 설명을 보니까 이분이 이 선수들과 직접적인 의사일락이나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거래에 실시간 매매 등에 참여를 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주가 조작은 기본적으로 선수들 간의 통정 가장 매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긴밀한 의사 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은 공범이 인정할 수 없다고 이 인정한 판결 자체만으로도 결국은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결국 김건희 여사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거지. 만약 이런 분이 조금이라 드러나면 벌써 같이 기소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 두 번째 질문 하시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한 번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바로 안 될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예측이 맞아서 좀 체면이 섰습니다. 네.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미 소환 조사를 벌써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관련해서 두 번을 했고요. 성남 FC 관련돼서 한 번 했고 이렇게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범죄 징역에서 대장동의 배임의 경우에도 50억 이상의 이득이 나오면 그게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영장을 청구할 텐데 아마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그러면 넘어오면 당연히 찬성이신 거죠? 입장은. 그거를 반대한다면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한죄를 졌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설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조만간 국회로 체포 동의안은 날아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조만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아주 정교하게 말씀드리면 멀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2월이나 3월 초 정도까지는 2말 3초. 예, 그 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계속 검찰에서도 이걸 계속 조사까지 해놓고 결정을 못 한다는 건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